아버지가 나에게 에바리스토 씨와 결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 나는 겨우 12살이었습니다. 그는 등에 엄청나게 큰 무언가를 지고 다니는 남자였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미초아칸의 시골 소녀였고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일어나서 부엌에서 할머니를 도왔고 낡은 천조각으로 만든 인형들과 놀았습니다. 나의 가장 큰 꿈은 미사에 가기 위한 새 신발을 갖는 것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은 돌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끔찍한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아직 그가 지고 다니는 그 거대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내가 그것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부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어디서 들으시는지 알려주세요. 당신의 지지는 우리에게 세상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내 이름은 엘레나 로드리게스입니다. 오늘 나는 82세이지만 이 이야기는 내가 겨우 어린아이였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이해하지 못한 채 여자가 되어야 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등에 지고 다니던 그 거대한 것은 오 하느님,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당신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미초아칸의 심장부에 있는 산 미겔 델 몬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말해야 합니다. 1960년대였고 시골에서의 삶은 강돌처럼 힘들었습니다. 해가 처음 뜰 때 일어났는데 산들에는 아직 하얀 솜처럼 안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할머니 도냐 레프히오는 이미 일어나 묵주기도를 하며 성모님께 올해 농작물이 망하지 않기를 빌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어도비로 만들어진 작은 집이었고 할머니가 하루에 3번 쓸던 다져진 흙바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더러운 집은 축복받지 못한 집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 부모님, 3명의 어린 남동생들과 내가 살았습니다. 지붕은 빨간 기와로 되어 있어서 비가 세게 내릴 때면 북처럼 소리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비가 제때 오면 고추와 옥수수를 심었습니다. 가뭄이 닥치면 마른 고랑 사이를 걸으며 모자를 벗고 머리를 긁으며 세상의 모든 근심을 지고 있는 것처럼 한숨을 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을 시장에서 팔 아름다운 망토를 짰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은 나비처럼 실 사이를 날아다니며 하늘의 꽃 같은 무늬를 만들었습니다. 한낮의 더위는 가혹했습니다. 땅이 마른 살갗처럼 갈라졌고 맨발로 걸을 때는 발이 타지 않도록 그늘에서 그늘로 뛰어다녀야 했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누가 햇볕 아래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는지 경쟁했습니다. 나는 항상 더 오래 버텼는데 신발 없이 다니느라 발이 단련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물은 증조 할아버지가 직접 손으로 파신 우물에서 나왔습니다. 건기에는 물이 흙과 낡은 쇠 맛이 났지만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할머니는 쓴맛을 없애기 위해 박하잎을 넣으셨습니다. 나는 단순한 것들을 꿈꾸는 소녀였습니다. 옥수수 잎과 작은 돌로 인형을 만들었습니다. 내 가장 소중한 보물은 어머니가 망토 조각들로 꿰맨 천인형이었습니다. 검은 털실로 된 머리카락과 빨간 실로 수놓은 미소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름을 따서 에스페란사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마당에서 자라는 큰 테오코테 나무에 올라가 배가 아플 때까지 달콤한 열매를 먹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위에서 마을 전체를 볼 수 있었는데 언덕 사이에 흩어진 하얀 작은 집들과 제비들이 둥지를 틀던 교회 종탑이 보였습니다. 내 꿈들은 작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마을 선생님처럼 수놓인 면드레스를 갖고 싶었습니다. 글자가 종이 위에서 춤추지 않고 내 전체 이름을 쓸 줄 알고 싶었습니다. 내 가장 큰 꿈은 나에게는 천국을 상상하는 것과 같았던 수도 모렐리아를 알아보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은 일찍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하늘에 아직 별이 있을 때 나를 깨우셨습니다. 일어나라 아가야, 하느님이 이미 일을 시작하셨다. 토르티아를 위해 닉스타마를 갈고 닭들이 쪼아대는 마당을 쓸고 선인장 사이에 숨어있는 따뜻한 달걀을 모으는 것을 도와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말수가 적고 크고 굳은 살 박힌 손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모두보다 먼저 일어나 해가 언덕 뒤로 지고 나서야 돌아오셨습니다. 말없이 먹으며 생각에 잠겨 자신만이 아는 어딘가를 바라보셨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집 계단에 앉아 별들을 바라보며 결코 오지 않는 답을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요일에는 마을로 미사를 드리러 갔는데 나는 세탁하고 다림질한 유일한 좋은 드레스를 입고 어머니가 보물처럼 보관하던 리본으로 머리를 따았습니다. 다른 소녀들을 보는 것이 좋았는데 일부는 심지어 학교에도 다녔습니다. 나는 온 마음으로 그들을 부러워했습니다. 시장 간판의 글자가 아닌 진짜 책을 읽을 줄 알고 싶었습니다. 미사 후에는 광장에 머물며 할머니가 가끔 주시는 센타비토로 코코넛 사탕을 샀습니다. 그것이 일주일 중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지만 그런 기쁨의 순간에도 분위기에는 이상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마을의 다른 남자들과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는데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람의 속삭임처럼 내 귀에 들려오는 목소리들이었습니다. 내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들었습니다. 대출, 이자, 돈이 없다, 출구가 없다. 아버지는 그런 날들에 많이 한숨을 쉬셨습니다. 어머니는 평소보다 더 오래 조용히 있으며 울었던 것처럼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습니다. 때로는 낯선 남자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비싼 모자를 쓰고 반짝이는 신발을 신은 남자들로 우리의 흙과 먼지 세계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문 앞에서 아버지와 이야기했는데 나는 부엌 창문에서 그들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빚이나 돈, 어른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인형과 놀고 테오코테 나무에 올라가고 수노인 드레스를 꿈꾸고 싶어하는 12살 소녀일 뿐이었습니다. 나는 영원히 아이로 있을 것이고 인생이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가장 친한 친구는 이웃의 딸인 콘수엘로였습니다. 오후에는 큰 메스키테 나무 아래서 이야기를 지어내며 우리가 어른이 되었을 때의 계획을 세우곤 했습니다. 내가 크면 모자이크 바닥이 있는 집을 가질 거야 라고 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수녀원 수녀들처럼 수 놓는 법을 배울 거야 라고 그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테오코테 잎이 노랗게 되기 시작하는 10월의 어느 오후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마당에서 에스페란사, 내 인형과 놀며 찾은 작은 천 조각들로 새 드레스를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집 거실에서 목소리들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와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더 무거웠고 마치 말이 나올 때 아픈 것 같았습니다. 흙바닥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끝으로 걸어 조용히 문에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내 인생을 영원히 바꾼 말들을 들었습니다. 레프이요,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 라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어. 월말까지 갚지 않으면 집을 모든 것을 가져간다고 해. 어머니는 영원히 빠져나갈 것처럼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안셀모, 그런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 에바리스토 씨가 모든 빚을 탕감해 준다고 해 라고 아버지가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심장이 너무 세게 뛰기 시작해서 그들이 들을 것 같았습니다. 왜인지 모르지만 그 조건이 나와 관련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조건이라고 어머니가 물었는데 목소리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처럼 떨렸습니다. 엘레나와 결혼하고 싶다고 해. 세상이 멈췄습니다. 성모님께 맹세하건대 멈췄습니다. 차가운 번개가 내 가슴을 뚫고 지나가 그곳에 머물며 속에서 태우는 것 같았습니다. 안셀모, 미쳤어? 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지만 그것은 억눌린 절망적인 외침이었습니다. 그 애는 겨우 12살이에요. 알아 여보, 내가 모를 것 같아? 아버지가 대답했고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그가 우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길거리에 나앉게 돼 아이들이 굶게 될 거야. 도망치고 싶었고 소리치고 싶었고 숨고 싶었지만 내 발은 뿌리처럼 땅에 붙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처럼 소금 기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일하는 남자예요 라고 어머니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는 확신에 차지 않았습니다. 땅도 있고 소도 있어.
그 애가 궁핍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겠다고 약속했어. 라고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조금 더 자랄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완전한 아내가 되기 전까지.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무서웠습니다. 아직 너무 어려, 안셀모라고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당신이 그 나이였을 때 기억나? 아이가 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기억나? 아버지는 한참 동안 조용했습니다. 그 다음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을 때 하던 그 피곤한 방식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제? 라고 어머니가 패배의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다음 일요일. 제대로 하고 싶다고 해. 호적사무소에서. 다음 일요일. 단지 5일 남았습니다. 내 소녀 시절이 영원히 끝나기까지 5일. 나는 악마에게 쫓기는 영혼처럼 그곳에서 뛰쳐나왔습니다. 테오코테 나무까지 뛰어가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가장 높은 가지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물이 다 떨어질 때까지 울었습니다. 목이 아프고 눈이 따가워서, 너무 많이 울어서 죽을 것 같을 때까지 울었습니다. 간신히 아는 늙은 남자와 강제로 결혼하게 될 것을 알게 된 12살 소녀를 상상할 수 있나요? 에바리스토 씨가 기억났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일요일 교회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항상 보이지 않는 자루를 쥐고 있는 것처럼 구부정한 어깨를 가진 큰 남자였습니다. 회색 머리에 굳은 살 가득한 거대한 손을 가지고 있었고, 항상 땅을 보는 슬픈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할 때는 목소리가 늙은 개의 짖는 소리처럼 쉬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나이쯤 되어 보였고 아마 더 늙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항상 등에 그 거대한 것을 지고 다녔는데 걸음걸이를 느리게 만드는 혹처럼 모든 걸음이 아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남자가 내 남편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는 소녀인 내 머릿속에서 이상하고 끔찍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이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나에게는 좋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나무에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집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것을 들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내려가고 싶지 않았고 아무도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고 내가 들은 것이 현실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집에 돌아갔을 때 모두 조용히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내 어린 남동생들은 우리 가족을 덮치고 있는 비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토르티아에 콩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접시에서 눈을 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눈물로 가득 찬 눈으로 나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을 먹으러 앉았지만 음식은 흙맛이 났습니다. 목에 매듭이 있어서 아무것도 삼킬 수 없었습니다. 엘레나라고 남동생들이 자러 간 후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너와 이야기해야 해.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법정의 판사처럼 내 앞에 앉았고 나는 저지르지 않은 범죄의 피고인이었습니다. 딸아 라고 아버지가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운 것 때문에 눈이 부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이미 알고 있지 그렇지? 작은 내 손을 보며 조용히 있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좋은 남자야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큰 집, 기름진 땅, 소, 닭이 있어. 음식이 부족하지 않을 거야. 하지만 저는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가까스로 말했는데 내 목소리는 가는 실처럼 나왔습니다. 봐라 딸아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때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한다. 가족을 위해서, 내 남동생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붕을 잃지 않기 위해서야. 저는 겨우 12살이에요 라고 말하며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14살에 결혼했다 라고 어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사람은 익숙해지는 거야. 그리고 에바리스토 씨는 너에게 인내심을 가지겠다고 약속했어. 인내심. 마치 내가 길들여져야 할 야생동물인 것처럼 계속 아이로 있고 싶어요 라고 울었습니다. 더 놀고 싶고 읽는 법을 배우고 싶어요. 글자는 배를 채우지 못한다. 엘레나라고 아버지가 약간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너는 부유한 남자의 아내가 될 거다. 마을에서 존경받을 거야. 존경. 그들에게 에바리스토 씨는 우리보다 더 많은 땅, 더 많은 동물, 어도비 대신 벽돌집을 가지고 있어서 존경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나에게는 그냥 등에 거대한 것을 지고 다니는 이상하고 늙은 남자였고 그것이 내 어린 시절을 끝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내 자리에 누워 천장의 나무들보를 바라보았습니다.
앞으로의 내 인생이 어떨지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그의 집에서 살고 그를 위해 요리하고 그의 아내가 되는 날을 상상해 보려 했지만 할 수 없었습니다. 내 마음이 그런 것을 생각하기를 거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도록 이불 속에서 숨어 울었습니다. 피로가 날 이길 때까지 여전히 울면서 잠들 때까지 울었습니다. 다음날 깨어났을 때 잠시 동안 끔찍한 악몽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습니다. 4일 후에 나는 등에 거대한 무언가를 지고 다니는 남자와 결혼할 예정이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몰랐지만 그것이 내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결혼식 하루 전인 토요일 아침 닭들에게 먹이를 주고 있을 때 땅에 말발굽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들어보지 않아도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에바리스토시였고 코를 킁킁거리며 귀를 움직이는 검은 말을 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그의 등에 비쳤고 그가 지고 다니는 거대한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면 셔츠로 덮인 어깨 사이에서 자라나는 작은 산 같은 큰 혹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될 남자를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움직임이 힘들어 보이는 것처럼 천천히 말에서 내렸습니다. 기억하는 것보다 더 걷고 늙은 나무 가지처럼 늘어진 넓은 어깨와 긴 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볕과 일로 자국이 났고 눈 주위에 깊은 주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의 시선이었습니다. 인생에서 너무 많은 고통을 본 것처럼 피곤하고 슬픈 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씨라고 말했는데 목소리가 쉬고 거칠게 나왔습니다. 모자를 벗으며 회색이고 성긴 머리를 드러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에바리스토 씨라고 낮게 대답하며 그의 눈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나왔는데 둘 다 긴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앞치마에 손을 닦았고 아버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에바리스토 씨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커피 한 잔 드실래요? 말을 울타리에 묶고 우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에서 그의 크기에 비해 작아 보이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머니는 근간 곳이 없는 우리의 유일한 좋은 컵에 커피를 따라 주셨습니다. 소리를 내며 커피를 마셨고 앞으로 몸을 기울일 때마다 등의 혹이 움직였습니다. 나는 구석에 서서 그를 보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는 것 같네요 라고 갑자기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지나갈 거예요. 자연스럽다니. 마치 12살 소녀가 할아버지 뻘 되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이 정상인 것처럼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라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라는 아이예요. 집안일을 다 할 줄 알아요. 그는 피곤한 눈으로 나를 보았고 온 등골에 오한이 흘렀습니다. 토르티아 만들 줄 아나요? 라고 직접 물었습니다. 네 라고 쥐같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콩 요리는? 네. 닭돌보기는? 네. 시장에서 닭을 사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요일 아침 일찍 호적사무소에 갑니다 라고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그 후에 제 집으로 데려갑니다. 그의 집으로. 이미 내가 그의 소유물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집이 많이 멀어요? 라고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말로 1시간 정도요. 좋은 집이에요. 벽돌집이고 마당도 넓어요. 부족한 게 없을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겠지만 사랑은 어떨까요? 어린 시절은 꿈들은 그런 건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미리 집을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그러죠. 사실 그래서 왔습니다. 어디서 살게 될지 보는 게 좋죠.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의 집에 그와 단둘이 가다니 가기 싫어요 라고 말했는데 말이 생각했던 것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나를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꾸짖는 표정으로, 에바리스토 씨는 읽을 수 없는 표정으로, 엘레나라고 어머니가 이를 사이로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굴지 마.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예요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말했지만 화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슬픈 것 같았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결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럼 갑시다 라고 의자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애원하는 눈으로 부모님을 보았지만 아버지는 순종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마 라는 뜻으로 고개만 흔들었습니다. 도살장으로 가는 양처럼 집을 나섰습니다. 에바리스토 씨가 말에 태워주려고
내 허리에 거대한 손을 댈 때 그의 등 혹이 움직였습니다.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데 단순한 기형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뒤에 앉아 떨어지지 않도록 안장을 붙잡았습니다. 말이 걷기 시작했고 움직임에 따른 그의 몸의 흔들림을 느꼈습니다.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식별할 수 없는 다른 냄새가 났습니다. 가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길에서 나는 말발굽 소리와 가끔 세상의 모든 무게를 지고 있는 것처럼 깊은 한숨만 들렸습니다. 나는 풍경을 보았습니다. 용설란들, 돌담들, 들판에 흩어진 작은 집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틀 후에 나는 여기서 살고 있을 거야. 가족에게서 멀리, 내가 아는 모든 것에서 멀리. 그의 땅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무섭게 만드는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집은 크고 빨간 벽돌로 되어 있었으며 철창이 있는 창문들과 앞쪽에 넓은 복도가 있었습니다. 과일 나무들이 있는 거대한 마당, 돌로 된 우물, 동물들을 위한 우리가 있었습니다. 예쁘죠? 라고 말해서 내리며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내 손으로 지었어요. 집에 대해 말할 때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섞인 향수 같은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나를 내려주고 안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집은 어둡고 습기 냄새가 났습니다. 가구들은 무겁고 오래된 나무였습니다. 벽에는 이미 죽은 것이 분명한 진지한 사람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제 가족이었어요 라고 큰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모두 오래전에 죽었어요. 사진에는 젊은 남자가 곧게 서 있었는데 호기 없이 예쁜 여자와 2명의 어린아이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게 당신이에요? 라고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랬어요 라고 씁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게 일어난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하지 않았지만 구경을 계속했습니다. 부엌, 방들, 마당에 있는 화장실을 보여줬습니다. 모든 것이 깨끗했지만 슬펐고 마치 기쁨이 그 안에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이 방에서 자게 될 거예요 라고 작은 침대 하나와 오래된 옷장이 있는 작은 방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미 알았습니다. 내 방이 될 그 방에 서서 벗겨진 벽들을 보고 습기 냄새를 맡으며 내 피를 얼게 만드는 한 가지를 이해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늙고 기형일 뿐만 아니었습니다. 등에 혹보다 더 무거운 무언가를 지고 있었습니다. 어딜 가나 따라다니는 검은 구름처럼 공기 중에 느껴지는 거대한 슬픔을 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나를 보았을 때 그 피곤하고 슬픈 눈으로 나를 미래의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혼자 죽지 않을 유일한 희망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라고 말에 타면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알아주었으면 하는 것이 있어요, 아가씨. 뭔가요? 전에 결혼하지 않은 것은 아무도 나와 내 문제를 함께 짊어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당신은 혼자 죽지 않을 내 마지막 기회예요. 그의 말들이 내 배에 돌처럼 떨어졌습니다. 나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말 뒤에 타고 돌아가는 길에 한 가지 질문이 내 머릿속에서 망치질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에게 그 혹이 생기게 된 일이 무엇일까? 그리고 왜 그 기형 안에 무언가 더 있는 것 같고 움직이는 것 같다고 느꼈을까? 그가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이 단순한 일반적인 혹이 아니라는 것을 아직 몰랐습니다. 그것은 훨씬 더 이상한 무언가였고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인생을 바꿀 것이었습니다. 일요일이 막을 수 없는 폭풍처럼 왔습니다. 밤새 잠을 잘 자지 못했고 자리에서 뒤척이며 가슴에서 북처럼 뛰는 심장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에바리스토 씨의 슬픈 얼굴과 그의 등에서 움직이는 거대한 혹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어두울 때 나를 깨웠습니다. 일어나, 아가야, 오늘이 그날이야 라고 낮게 말했는데 그녀도 밤새 운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악몽 속에 있는 것처럼 일어났습니다. 내 몸은 움직였지만 내가 실제로 거기 있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를 하는 소녀를 바라보며 모든 것 위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그날을 위해 새 드레스를 지어주셨습니다. 때때로 마을에서 보던 영화 속 신부들처럼 하얀색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가장 예쁜 하늘색 천드레스였습니다. 정말 예쁘구나, 아가야라고 할머니가 옷을 입혀주며 말했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을 보았습니다. 드레스는 내 몸이 아직 소녀의 몸이라 크게 맞았습니다. 가슴도 없고 엉덩이도 없고 그냥 여자로 분장한 소녀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몬드 오일로 내 머리를 빗어주고 긴 따은 머리 2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특별한 경우를 위해 보관하던 유일한 좋은 리본, 빨간 리본을 꺼내어 내 머리에 묶어주었습니다. 완전한 침묵 속에서 아침을 먹었습니다. 음식조차 목으로 넘길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목에 돌들이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내 어린 남동생들은 내가 왜 그렇게 차려입었는지 이상하게 쳐다보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2마리 끄는 마차를 타고 왔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왔는데 하얀 셔츠, 검은 바지, 그리고 혹 때문에 꽉 맞는 오래된 재킷까지 회색 머리를 브릴리언틴으로 빗었고 값싼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족 여러분. 이라고 모자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보았습니다. 정말 예뻐요, 엘레나.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말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럼 갑시다 라고 아버지가 모자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늦으면 안 좋아요. 마을의 호적 사무소까지 가는 것은 내 무덤으로 걸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마차에서 에바리스토 씨 옆에 앉아 길의 흔들림에 따라 그의 혹이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나와 이야기하려고 했지만 나는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많은 것을 배워야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하는 남자를 위해 요리하고 집을 돌보고 닭과 소를 돌보는 것. 고용한 직원처럼 말했지 아내처럼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 젖짝이 알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라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배워야겠네요. 조용히 길을 계속 갔습니다. 나는 지나가는 집들, 마당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빨래를 널고 있는 여자들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평소와 똑같아 보였지만 나에게는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호적 사무소에 도착했을 때 내 위는 긴장의 매듭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의자 몇 개와 안경을 쓴 남자가 누런 종이들에 둘러싸여 앉아있는 책상이 있는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혼인신고하러 오셨나요? 라고 서류에서 눈을 들지 않고 물었습니다. 왔습니다 라고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안경 너머로 나를 보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이 아가씨는 몇 살입니까? 11살입니다 라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 남자는 쓰기를 멈추고 나를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11살은 결혼하기에 너무 어립니다. 하지만 금지되지는 않았어요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내며 대답했습니다. 여기 부모의 허가서가 있습니다. 그 남자는 서류를 읽고 깊이 한숨을 쉬며 못마땅하다는 듯이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빨리 끝냅시다.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의무, 순종,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 사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나는 울거나 도망갈지 모르며 조각상처럼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에바리스토 멘도사 게레로 씨, 엘레나 로드리게스, 비아 알판도를 합법적인 아내로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입니다 라고 확고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엘레나 로드리게스 비아 알판도 씨는 에바리스토 멘도사 게레로를 합법적인 남편으로 받아들입니까? 말들이 목에 걸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보았습니다. 부모님, 에바리스토 씨, 등기소 직원, 침묵이 영원히 계속되었습니다. 엘레나라고 어머니가 속삭였습니다. 대답해 입을 열었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내 목소리가 영원히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받아들입니다라고 마침내 가까스로 말했지만 거의 아무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작게 나왔습니다. 좀 더 크게 반복해 주시겠어요, 아가씨? 라고 등기소 직원이 요청했습니다. 받아들입니다 라고 다시 말했는데 이번에는 내 목소리가 작은 사무실의 망치 소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러면 법이 저에게 부여한 권한으로 여러분을 남편과 아내로 선언합니다. 그렇게 5분도 안 되어 나는 소녀 엘레나에서 에바리스토 씨의 아내 엘레나가 되었습니다. 호적사무소에서 나왔을 때 나는 헝겊인형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울면서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좋은 아내가 되어라, 아가야. 남편에게 순종하면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 다음 그들은 마차에 타고 떠났고 나는 거기 서서 그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들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망토로 눈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간신히 아는 남자와 완전히 혼자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집으로 갑시다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내 팔을 건드리며 말했습니다. 집, 그의 집이 이제 내 집이기도 했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그는 달랐습니다. 더 말이 많았고 마치 내가 이제 그의 소유가 되었으니 더 많은 것을 말할 권리가 있다는 것 같았습니다. 집이 마음에 들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 집보다 훨씬 좋아요. 심지어 안에 변소도 있어요. 나는 말할 기분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처럼 무거운 밭일을 할 필요도 없어요. 집안을 돌보고 요리하고 여자들의 일만 하면 돼요. 여자들의 일. 마치 내가 이미 여자인 것처럼. 나는 12살이었습니다. 그의 땅에 도착했을 때 해가 이미 언덕 뒤로 지고 있었습니다. 석양빛으로 집이 더욱 음침해 보였습니다. 마차에서 내려주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이 이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 하지만 나는 더 죄수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어두운 집으로 들어가 등 유램프를 켰습니다. 노란 불빛이 벽의 그림자들을 유령처럼 춤추게 만들었습니다. 배고프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엌에 음식이 있어요. 부엌에 가서 냄비에 있던 콩을 데웠습니다. 흙그릇에 숟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나며 조용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후에 말했습니다. 방을 보여드릴게요.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소녀였지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전날 이미 보았던 작은 방으로 나를 데려갔습니다. 지금은 여기서 자요 라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잘하면 그때 보죠. 조금 더 잘하면 그것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하고 나가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 어두운 방에 혼자 남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습니다. 결혼식 드레스를 벗고 할머니가 나를 위해 지어주신 잠옷을 입었습니다. 습기와 외로움 냄새가 나는 그 낯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울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그렇게 운 적이 없을 정도로 울었습니다. 끝나버린 내 어린 시절을 위해 울었습니다. 나를 소처럼 넘겨준 부모님을 위해 울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위해 울어주지 않을 나 자신을 위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 차가운 침대에 누워 내 피를 얼게 만드는 무언가를 들었습니다. 옆방에서 이상한 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사람이 움직이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큰 무언가가 바닥을 기어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의 아내로서의 첫 며칠은 악몽이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깼는데 누군가 요청해서가 아니라 잠을 잘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밤새 그의 방에서 들려오는 소리들이 쉬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상한 소리들이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무언가가 이쪽 저쪽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무언가가 나무 바닥을 기어가는 것처럼, 때로는 고통이나 피로에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일과는 새벽부터 무겁게 시작되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오전 5시에 내 방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아가씨. 일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아. 아가씨, 이미 내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몽유병자처럼 일어나 부엌에 가서 그가 좋아하는 진하고 독한 커피를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 전날 저녁에 토르티아와 콩을 데워야 했습니다. 천천히 먹었고 의욕 없이 씹으며 항상 내가 볼 수 없는 어딘가를 바라보며 시선을 잃고 있었습니다. 때때로 탁자 맞은편의 빈 의자를 보고는 영혼이 빠져나갈 것처럼 깊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침을 먹은 후 밭으로 나가고 나는 그 크고 조용한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마당의 세탁장에서 빨래를 하고 모든 방을 쓸고 닭들과 그가 기르는 소 2마리에게 먹이를 주고 그가 돌아올 때를 위해 음식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전날 밤 소리들을 생각하며 일했습니다. 그의 방에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일까? 왜 무언가 기어가는 소리가 났을까? 해질녘 밭에서 돌아올 때는 피곤하고 말이 없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 언덕들을 바라보며 그곳에 앉아 있었는데 마치 결코 오지 않을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럭저럭이었어 라고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대답했습니다. 옥수수밭이 잘 자라고 있나요? 그럭저럭. 항상 짧은 대답들이었고 마치 나와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큰 노력인 것 같았습니다. 밤에는 저녁을 먹은 후 일찍 자신의 방으로 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라고 말했지만 나도 자러 가라는 명령에 더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소리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큰 쥐들이나 집에 들어온 어떤 동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밤이 지날수록 그 소리들이 에바리스토 씨가 자는 곳에서 직접 나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거운 무언가가 방을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기어가는 소리, 마치 정상적으로 걷기에는 너무 무거운 것처럼. 결혼한 지 2주 후 어느 밤 더 이상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나 그의 방 문까지 갔습니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본 것이 숨을 먹게 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가 큰 거울 앞에 셔츠를 벗고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등에 있는 것은 일반적인 혹이 아니었습니다. 움직이는 무언가였고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그의 등에 다른 존재가 붙어 있는 것 같았는데 움직이는 작은 팔들과 그의 어깨 위로 나타나는 머리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않기 위해 입을 막았습니다. 마치 에바리스토 씨에게 이상하고 기형적으로 자랐지만 살아있는 샴 쌍둥이 형제가 등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거기 있는 걸 알아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들어와. 내 심장이 멈췄습니다. 엿보는 것을 들켰습니다. 들어와 엘레나. 진실을 알 때가 됐어. 문을 천천히 밀고 그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가 나를 향해 돌았을 때 그가 등에 지고 다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남자였는데 난쟁이 같았지만 에바리스토 씨의 등에 붙어서 자란 것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작았고 양쪽으로 늘어진 가는 팔들이 있었고 눈은 오 하느님 눈을 뜨고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프루덴시오야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피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쌍둥이 형제. 말할 수도 움직일 수도 없이 그곳에 서서 그것을 그 작은 남자가 내 남편의 등에 붙어 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와 함께 태어났어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계속했습니다. 내 등에 붙어서. 의사들은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면 둘 다 죽는다고 했어. 작은 형제 프루덴시오는 슬프고 지적인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처럼 입을 움직였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나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어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내 가족이 돈이 필요할 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서야 아내를 가질 수 있었어. 이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밤의 소리들은 형제가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의 슬픔은 평생을 괴물로 여겨지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는 거대한 것은 형제의 물리적 무게만이 아니라 외로움, 거부당함, 정상이 아니라는 것의 무게였습니다. 무섭니?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물었습니다. 프루덴시오를 보았는데 그는 계속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며 자신을 미워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지만 그의 눈에서 에바리스토 씨의 눈에서 본 것과 같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니에요 라고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처음에 놀람 후에 느낀 것은 연민이었습니다. 평생을 그들을 다른 모든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그 차이, 그 무게를 지고 살아온 두 형제에 대한 연민이었습니다. 프루덴시오는 말을 할 수 없어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이해해 매우 똑똑해. 때때로 밤에 우리가 대화하는데 내가 말하면 그가 몸짓으로 대답해. 그날 밤 결혼한 후 처음으로 에바리스토 씨와 나는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린 시절 마을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을 가리켰는지, 가족이 어떻게 수년간 그들을 숨겨왔는지 말해주었습니다. 어머니는 슬픔으로 돌아가셨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 댓글들을 견디지 못하셨어. 아버지 혼자서 우리를 기르시다가 그분도 돌아가셨지. 그때부터 혼자 살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혼자 땅을 일구며 모든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살았어. 그래서 내 가족이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을 때 혼자 죽지 않을 기회라고 생각했어. 프루덴시오를 보았는데 피곤한 것처럼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슬퍼해 라고 에바리스토 씨가 계속했습니다. 그 사람도 친구가 필요해. 그 사람도 누군가 괴물이 아닌 사람으로 대해주길 원해. 그 순간 에바리스토 씨가 진정으로 지고 다니는 거대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했습니다. 형제의 물리적 무게만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의 거부당함, 외로움, 차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에서 다르다는 것의 무게였습니다. 그래서 너와 결혼했어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야. 그게 뭔지 모르거든. 누군가 우리를 이상한 벌레가 아닌 사람으로 봐달라고 필요해서 결혼했어. 그날 밤 무거운 마음으로 내 방에 돌아갔지만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이해 때문이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와 프루덴시오는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차이를 짊어지고 살아야 했던 두 형제였고 그 차이가 그들의 저주이자 외로움이었습니다. 다음 몇 달은 달랐습니다. 밤의 소리들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점점 프루덴시오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매우 표현력이 풍부했습니다. 기쁠 때는 작은 팔들을 움직였습니다. 슬플 때는 눈을 감았습니다. 배고플 때는 에바리스토 씨의 어깨를 톡톡 쳤습니다. 어느 날 에바리스토 씨가 나에게 두 사람을 위해 요리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프루덴시오도 먹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먹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야. 그날 3명분의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프루덴시오가 자신의 접시에 손이 닿도록 옆으로 앉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지만 익숙해졌습니다. 점점 우리 셋은 일상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침에는 두 사람을 위해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프루덴시오를 등에 업고 밭에 나갔습니다. 오후에는 피곤해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정상적인 가족은 아니었지만 가족이었습니다. 내가 13살이 되었을 때 에바리스토 씨가 작은 축하를 해주었습니다. 마을에서 작은 케이크와 양초까지 사왔습니다. 프루덴시오는 흥분한 것 같았고 박수친 것처럼 팔을 움직였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아름다운 생일이에요. 그리고 사실이었습니다. 부모님은 생일을 축하할 돈이 없었습니다. 엘레나라고 그날 밤 에바리스토 씨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행복해? 질문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잠시 생각했습니다. 불행하지는 않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당신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우리를 사랑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습니다. 프루덴시오를 보았는데 애원하는 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고 그 다음 거부당할 것을 기대하며 고개를 숙인 에바리스토 씨를 보았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것처럼은 아니지만 가족으로서요. 그리고 진실이었습니다. 그 몇 달 동안 나를 그들의 외로움의 세계로 받아들인 그 두 이상한 남자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몇 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랑의 결혼은 아니었지만 존경과 애정의 결혼이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나에게 완전한 아내가 되라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내 젊음과 내 결정을 존중했습니다.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무언가 변했습니다. 자랐고 이미 다 큰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에바리스토 씨가 내 문을 두드렸습니다. 엘레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성인이야. 가고 싶다면 갈 수 있어. 네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돈을 줄게. 제안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왜 저를 보내려고 해요? 너는 이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이야. 너를 진정으로 사랑할 젊은 남자, 아이를 갖고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 프루덴시오를 보았는데 내가 떠난다는 생각에 슬퍼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면 당신들은 어떻게 할 건가요? 전처럼 계속 살겠지. 혼자. 며칠 동안 그의 제안을 생각했습니다. 떠날 수 있고 내 인생을 만들고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또한 그 두 형제가 나를 필요로 하고 나도 그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도 맞았습니다. 떠나지 않을 거예요 라고 어느 날 저녁 식사 중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내 가족이에요. 에바리스토 씨는 내가 알게 된 후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프루덴시오는 기뻐서 작은 팔들을 움직였습니다. 세월이 계속 흘렀습니다. 나는 집안을 돌보고 그들은 땅을 일했습니다. 일요일에는 함께 마을에 갔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를 보는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내가 20살이 되었을 때 마을에 온 젊고 잘생기고 똑똑한 선생님인 로베르토를 만났습니다. 그는 나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엘레나라고 어느 날 미사 후에 말했습니다. 함께 산책하는 게 어때요? 내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젊은 남자가 나를 뭔가에 초대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물어봐야 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에바리스토 씨에게 로베르토에 대해 말했습니다. 더 잘 알고 싶다면 그래도 돼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사랑에 빠지면 내가 너를 보내줄 거라는 걸 알아야 해. 정말이에요? 정말이야. 네가 16살이 될 때 약속했고 지금도 지킬게. 몇 달 동안 로베르토와 나는 연인이었습니다. 그는 다정하고 애정 어린 사람이었고 사랑과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떠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에바리스토 씨와 프루덴시오가 다시 혼자 남겨질 것을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밤 로베르토가 나에게 청혼했습니다. 엘레나, 나와 결혼해요. 수도에서 살 수 있어요. 거기서 일이 있어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마음이 나뉜 채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즉시 무언가 일어났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습니다. 로베르토가 저에게 청혼했어요. 에바리스토 씨는 한참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프루덴시오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아는 것처럼 슬픈 눈으로 나를 보았습니다. 뭐라고 했어?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사랑해? 질문이 차가운 물바가지처럼 내게 떨어졌습니다. 로베르토를 사랑했을까? 그런 것 같아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와 결혼해. 행복해져. 그럼 당신들은? 우리는 괜찮을 거야. 전에도 혼자 살았어. 하지만 그들이 괜찮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선택이 아닌 필요에 의해 혼자 살았던 것입니다. 다음 날 로베르토를 찾아갔습니다. 결정했어요? 라고 흥분해서 물었습니다. 네, 당신과 결혼할 수 없어요. 그의 기쁜 얼굴이 혼란으로 바뀌었습니다. 왜요? 저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을 더 사랑해요. 에바리스토 씨와 프루덴시오가 저를 필요로 하고 저도 그들을 필요로 해요. 로베르토는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내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도착했을 때 에바리스토 씨가 복도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절했어? 라고 물었습니다. 거절했어요. 왜? 행복해질 기회였는데. 이미 행복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그날 밤 우리가 함께한 모든 해 동안 처음으로 에바리스토 씨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프루덴시오도 우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라고 그들이 말했습니다. 머물러줘서 고마워. 세월이 계속 흘렀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와 나는 완전한 의미에서 남편과 아내가 된 적은 없었지만 인생의 동반자였습니다. 그는 나에게 땅이라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나는 그에게 사람들과 덜 부끄러워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프루덴시오도 세월과 함께 변했습니다. 말할 수는 없었지만 우리는 소통하는 방법을 개발했습니다. 몸짓으로, 시선으로, 손짓으로 에바리스토 씨 다음으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가 50살이 되었을 때 큰 축하를 하기로 했습니다. 마을에 몇 명의 이웃들을 초대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보려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즐거워서 머물렀습니다. 그날 밤 이웃들이 그에게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 동안 웃고 있는 에바리스토 씨를 보며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지고 다니는 거대한 것이 더 이상 단순한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의 일부, 그를 독특하게 만드는 것의 일부이기도 했습니다. 프루덴시오는 침묵으로 하루 종일 말하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자신의 차이로 인해 모든 애정의 표시를 보물처럼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가족이 항상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때때로 가족은 두 명의 쌍둥이 형제와 사랑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우며 여자가 된 소녀입니다. 에바리스토 씨는 65세까지 살았습니다. 심장병으로 아프셨던 마지막 몇 달이 힘들었는데 그가 고통받을 때 프루덴시오도 함께 고통받았습니다. 마치 몸뿐만 아니라 고통도 함께 나누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돌아가신 날 프루덴시오도 함께 돌아가셨습니다. 아침에 그의 방에서 그들을 발견했는데 평생 살아온 것처럼 서로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원했을 것처럼 함께 장사 지냈습니다. 묘비에는 이렇게 새기게 했습니다. 에바리스토와 프루덴시오, 멘도사, 삶에서도 죽음에서도 형제, 집과
땅을 물려받았습니다. 다른 남편을 찾을 수도 있었지만 더 이상 원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이 있었는데 다른 여자들과는 달랐지만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오늘 나는 82세입니다. 친자식은 없었지만 세월에 걸쳐 우리 집에 온 여러 명의 고아 조카들을 키웠습니다. 차이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 가족이 되는 방법이 많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외모와 관계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 자신과 동일시한다면, 당신도 당신을 다르게 만드는 무언가를 짊어져야 했다면 당신의 차이가 당신의 저주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세요. 그것은 당신의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에바리스토 씨와 프루덴시오는 우리 모두가 무언가를 짊어지고 산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보이는 것을 짊어지고 어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짊어지지만 모두 자신만의 무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짊어지는 무게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짊어지기로 선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차이를 존엄성을 가지고 짊어지기로 선택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나에게 잘해주고 이상하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족을 만들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들과 함께 있기로 선택했는데, 진정한 사랑은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임에 있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오셨고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다면 어떻게 생각하는지 댓글을 남겨주시고, 다르다는 것이 혼자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들어야 할 누군가를 안다면 공유해 주세요.